식탁 위에는 생일 케이크가 있었어요. 초가 다 타도록 아무도 불지 않았죠. 그때 며느리가 말했어요. 어머니, 빌라 정리하셔야죠. 어차피 나중에 저희가 관리해야 하잖아요. 순간 웃음이 멎었어요. 내 집, 내 인생, 내 기억, 그걸 정리하라니. 나는 젓가락을 내려놨습니다. 그리고 속삭였죠. 그래, 너희가 원한다면 내가 나가줄게. 문이 닫히는 소리, 그게 내 생일 선물이었습니다. 제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합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셨나요? 제 행동에 응원을 해주세요. 지금부터 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나는 이경화, 68세. 남편은 일찍 세상을 떠났고 지금은 남편 보험금으로 얻은 작은 빌라 한 채에서 혼자 산다. 아들은 민수, 며느리는 은지, 둘 다 대기업 다닌다고 바쁘다. 봄이 막 시작되던 어느 날 은지에게서 전화를 받았다. 어머니, 이번엔 저희 집에서 생신상 차려드릴게요. 그 말에 나는 괜히 마음이 들떴다. 미역국은 내가 끓이겠다고 했지만 은지는 괜찮다고 그냥 몸만 오시라며 웃었다. 그때까진 몰랐다. 그 몸만 오세요라는 말이 나를 얼마나 아프게 만들 줄은. 전화를 끊고 나서 나는 한참을 그대로 앉아 있었다. 손바닥에 남은 수화기의 온기가 식어가는 동안 가슴속에선 뭔가 따뜻한 것과 시린 것이 동시에 올라왔다. 생신상을 차려준다고 했어. 우리 은지가. 나는 혼자 중얼거리며 달력을 넘겼다. 며칠 남지 않았다. 뭘 입고 가지? 검은색 카디건은 너무 칙칙하고 베이지색 블라우스가 나을까? 아니, 손녀 서연이한테 줄 용돈 봉투도 새로 사야 하는데. 머릿속이 순식간에 분주해졌다. 그런데 이상하게 기쁜 마음 한쪽으론 자꾸 불안이 스며들었다. 몸만 오라고 했지. 미역국은 내가 끓여간다 했을 때 은지는 너무 빨리 괜찮아요라고 말했다. 웃으면서 그 웃음이 진짜 편한 웃음이었을까? 아니면 정중한 거절이었을까? 나는 거실 창문 너머 봄볕을 바라보며 또 생각했다. 민수 결혼하고 벌써 10년이 넘었다. 처음엔 나도 조심스러웠다. 며느리 눈치 보는 시어머니가 되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자주 연락하지도 않았고 명절 때도 먼저 이것저것 챙기지 않으려 애썼다. 그게 요즘 며느리들한테는 좋은 시어머니라면서 텔레비전에서도 그렇게 나오더라. 근데 그렇게 조심하고 또 조심하다 보니까 어느새 나는 정말로 손님이 되어버린 것 같았다. 1년에 몇 번 초대받아야 갈 수 있는 집, 미리 약속을 잡아야 만날 수 있는 아들, 몸만 오세요라는 말에 감사해야 하는 어머니. 나는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걸 느끼며 고개를 저었다. 괜한 생각하지 마. 은지가 얼마나 착한 앤데. 바쁜데도 이렇게 챙겨주잖아.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알고 있었다. 나는 그저 불편하지 않은 시어머니가 되고 싶었던 게 아니라 진짜로 편한 사이가 되고 싶었던 거였다. 그냥 아무 때나 전화해서 은지야, 오늘 뭐 먹고 싶니? 물어볼 수 있는 미역국 끓여서 들고 가도 부담스러워하지 않을 그런 사이 말이다. 하지만 세상은 변했고 나도 그 변화에 맞춰 살아야 했다. 그래도 생신상을 차려준다잖아. 그것만으로도 고마운 거지. 뭘 더 바라. 나는 일어나 옷장을 열었다. 베이지색 블라우스를 꺼내 들고 작게 미소 지었다. 기대해도 되겠지. 조금쯤은. 민수네 아파트는 새로 지은 신축이었다. 현관문이 열리자 반짝이는 거실과 정리된 공간이 눈에 들어왔다. 은지의 부모님이 이미 와 있었다. 나보다 훨씬 젊고 세련된 사람들. 어머니, 그냥 앉아 계세요. 다 준비했어요. 은지는 밝게 웃으며 말했지만
그 웃음은 현관문을 열 때의 그것과는 조금 달랐다. 뭐랄까, 살짝 긴장한 듯한. 아니, 어쩌면 내가 너무 예민한 건지도 모르겠다. 아이고 어머님, 오셨어요? 은지 어머니가 소파에서 일어나 인사를 건넸다.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어딘가 격식을 갖춘 느낌이었다. 우리가 친한 사이라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반가움이 아니라 딸의 시어머니를 대하는 예의 같은 것. 아이고, 사돈댁 어머님. 편하게 계셨어요? 일찍 오셨네요. 나도 얼른 웃으며 맞받았다. 저희야 가까워서요. 차로 10분이면 오는데 어머님은 멀리서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죠? 아니에요. 버스 한 번이면 되는걸요. 대화는 정중했다. 너무 정중했다. 민수가 주방에서 나와 인사를 하고 서연이가 할머니 하며 껴안았다. 그 순간만큼은 마음이 따뜻했다. 하지만 다시 거실로 돌아오자 공기는 여전히 팽팽했다. 식탁에 앉았을 때 나는 그제야 깨달았다. 은지 어머니 옆에는 은지 아버지가, 그리고 건너편엔 은지와 민수가 나란히 앉아 있었다. 나는 식탁 끝자리. 서연이요. 아이 옆이니까 당연한 자리이긴 했지만 왠지 모르게 나만 따로 떨어진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어머니 생신 축하드려요. 오래오래 건강하세요. 은지가 환하게 웃으며 미역국을 내 앞에 놓았다. 정갈하게 끓인 미역국이었다. 멸치 육수에 참기름 향이 은은했다. 고마워, 은지야. 이렇게까지 신경 써줘서. 당연하죠. 어머니 생신인데요. 은지는 그렇게 말하면서도 시선은 재빨리 자기 어머니 쪽으로 향했다. 마치 잘하고 있죠? 라고 확인하듯. 은지 어머니는 부드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 은지가 아침 일찍부터 장 보고 준비했어요. 어머님 좋아하시는 반찬도 여쭤보고. 그래요? 고생했네. 나는 숟가락을 들었다. 미역국은 맛있었다. 정말 정성스럽게 끓인 게 느껴졌다. 하지만 왜일까? 자꾸 목이 메었다. 대화는 계속 이어졌다. 민수 회사 이야기, 서연이 학원 이야기, 은지 어머니의 등산 모임 이야기. 모두 웃으면서 이야기했다. 나도 웃으며 맞장구 쳤다. 그런데 이상했다. 식탁 위의 음식은 풍성했지만 내가 끓인 미역국은 없었다. 내가 가져온 과일 바구니는 현관 한쪽에 조용히 놓여 있었다. 은지 어머니가 가져온 백화점 케이크는 식탁 한가운데 놓여 있었다. 어머니 드세요. 더 드릴까요? 은지가 물었다. 목소리는 여전히 상냥했다. 아니야, 충분해. 맛있다. 나는 그렇게 대답하며 고개를 숙였다. 은지는 내 대답을 듣고 나서 다시 자기 어머니에게로 몸을 돌렸다. 엄마, 갈비찜 더 드실래요? 목소리 톤이 달랐다. 더 자연스럽고 더 편안했다. 나는 그 순간 깨달았다. 여기서 어머니는 나였지만 엄마는 아니었다. 은지에게 내가 어머니로 불리는 동안 은지 어머니는 엄마로 불렸다. 그 한 글자 차이가 이 식탁 위의 모든 거리를 설명해 주는 것 같았다. 민수는 연신 이것저것 챙겨주었지만 그것도 어딘가 조심스러웠다. 아들이 어머니를 챙기는 게 아니라 손님을 대접하는 것 같은 느낌. 어머니 케이크 자를까요? 그래. 자르자. 촛불이 켜지고 생일 축하 노래가 나왔다. 모두가 웃었고 서연이가 손뼉을 쳤다. 나도 웃었다. 하지만 속으로는 알고 있었다. 나는 이 집에 초대받은 사람이었다. 환영받는 손님이었다. 하지만 집안 사람은 아니었다. 식사가 끝나갈 무렵 은지가 조심스레 말을 꺼냈다. 어머니 혼자 사시잖아요? 그 빌라 정리하실 생각 없으세요? 순간 공기가 바뀌었다. 나는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은지를 바라봤다. 은지는 여전히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그 미소 뒤에 뭔가 단단한 것이 느껴졌다. 정리라니? 재개발 들어간대요.
명의만 민수 앞으로 해두면 편하잖아요. 나중에 복잡해지기 전에. 그 말은 상냥했지만 칼날 같았다. 침묵이 흘렀다. 은지 어머니가 물컵을 들었다가 다시 내려놓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은지 아버지는 시선을 창밖으로 돌렸다. 서연이만 아무것도 모르는 채 케이크 크림을 핥고 있었다. 나는 민수를 봤다. 민수는 고개를 숙인 채 젓가락으로 접시를 건드리고 있었다. 내 눈을 마주치지 않았다. 아니, 못했다. 알고 있었구나. 그 순간 내 머릿속이 하얘졌다. 이 생일상이, 이 따뜻해 보였던 자리가 사실은 이 이야기를 꺼내기 위한 자리였구나. 미역국도 케이크도 생일 축하 노래도 다 이 순간을 위한 준비였구나. 몸만 오세요라던 그 말. 이제야 알겠다. 정말로 몸만 오라는 뜻이었구나. 내 의견도 내 생각도 내 마음도 필요 없다는. 심장이 쿵쾅거렸다. 손이 떨렸다. 하지만 나는 그걸 숨겼다. 어릴 때부터 배운 게 있었다. 여자는 아파도 참아야 하고 속상해도 품위를 잃으면 안 된다고. 재개발 들어오면 보상금 많이 나올 거예요. 어머니 혼자 관리하시기도 힘드시고 세금 문제도 있고요. 저희가 알아서 다 처리해드리려고. 은지의 말이 계속 이어졌다. 논리적이었다. 합리적이었다. 틀린 말도 아니었다. 하지만 왜일까? 내가 50년 가까이 남의 눈치 보며 살아온 인생이 남편 보험금으로 겨우 장만한 그 작은 빌라가 내 이름. 석자가 적힌 유일한 공간이 그냥 명예 이전하면 편해요라는 한마디로 정리될 수 있다는 게 너무 서러웠다. 나는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다. 민수는 여전히 고개를 들지 않았다. 내 아들. 내가 배 아파 낳고 밤새 안고 달래고 대학 보내려고 새벽부터 시장 나가서 일하던 내 아들. 그 아들이 지금 나를 쳐다보지 못하고 있었다. 말을 해. 민수야. 엄마한테 한마디만 해줘. 괜찮다고 어머니 마음대로 하시라고. 하지만 민수는 입을 열지 않았다. 은지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뭐 어머님이 결정하실 일이죠. 애들이 그냥 걱정돼서 그러는 거예요. 그 말투도 예의 바른 중립이었다. 하지만 그 중립 속에는 우리 딸 말이 맞다는 무언의 지지가 담겨 있었다. 나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그건 내 이름으로 둘 거야.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또박또박 분명하게 말했다. 그 말에 은지의 표정이 굳었다. 하지만 어머니, 명의만 넘겨놓으시면 내 이름으로 둘 거라고 했어. 이번엔 조금 더 단호하게 말했다. 아들은 아무 말이 없었다. 식탁 위에 촛불이 천천히 타들어갔다. 불빛이 흔들렸다. 우리의 그림자가 벽에 일렁거렸다. 은지가 입술을 깨물었다. 미소는 사라졌다. 그 순간 나는 처음으로 은지의 진짜 얼굴을 본 것 같았다. 착한 며느리의 가면 뒤에 숨겨진 계산하는 사람의 얼굴. 네. 어머니 뜻대로 하세요. 은지가 차갑게 말하고는 일어나 접시를 들고 주방으로 갔다. 설거지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민수가 드디어 입을 열었다. 어머니. 됐어. 나는 짧게 말하고 냅킨으로 입을 닦았다. 생일상은 그렇게 끝났다. 초는 끝까지 타지 못하고 꺼졌다. 연기만 가늘게 피어올랐다. 집으로 돌아오려는데 민수가 따라 나왔다. 현관문이 닫히고 복도에 우리 둘만 남았다. 민수는 손을 주머니에 넣은 채 어색하게 서 있었다. 엄마, 은지 말이 틀린 건 아니야. 그 말을 듣는 순간 내 안에서 뭔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다. 아, 그래. 넌 결국 저쪽 편이구나. 틀린 건 아니라고. 나는 민수를 똑바로 쳐다봤다. 민수는 눈을 피했다. 여전히. 아까 식탁에서도 지금도. 엄마도 알잖아. 혼자 살기 힘드시잖아. 나중에 아프시기라도 하면 어떡하고. 그래서 명의를 넘기라고. 그게 아니라 그냥 관리가 편하게. 민수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다. 말끝을 흐렸다. 그 순간 나는 알았다. 민수는 확신이 없었다. 민수 자신도 이게 맞는지 틀린지 모르고 있었다. 단지 은지가 원하니까, 은지를 설득하기 힘드니까, 그래서 차라리 엄마를 설득하는 게 쉬울 거라고 생각한 것뿐이었다. 이 아이는 이제 내 아들이 아니라 은지의 남편이 되었구나.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다. 불이 들어왔다.
1층으로 내려가는 빨간 화살표. 엄마, 화내지 마. 우리가 엄마 걱정돼서 그러는 거잖아. 걱정. 나는 웃음이 나왔다. 쓴 웃음. 엘리베이터가 도착했다. 문이 열렸다. 나는 안으로 들어갔다. 민수도 따라 들어왔다. 문이 닫히자 좁은 공간 안에 우리 둘만 남았다. 형광등 불빛 아래 민수의 얼굴이 창백해 보였다. 나는 거울에 비친 내 얼굴을 봤다. 68살의 늙은 여자. 베이지색 블라우스를 입은 생일상을 받으러 왔다가 재산 이야기를 들은 그런 여자. 엘리베이터가 내려가기 시작했다. 9층, 8층, 7층. 엄마, 진짜 우리가 나쁜 마음으로 그러는 거 아니야. 진짜. 민수야. 나는 조용히 불렀다. 민수가 나를 봤다. 아까 왜 아무 말도 안 했어? 뭐? 식탁에서 은지가 그 얘기 꺼낼 때 넌 왜 한마디도 안 했어? 민수는 입을 다물었다. 6층, 5층. 나는 계속 말했다. 너도 알고 있었지? 은지가 오늘 그 얘기 꺼낼 거. 그래서 날 초대한 거지. 생일상은 핑계고. 그게 아니라. 그럼 뭔데? 내 목소리가 떨렸다. 참으려고 했는데 안 됐다. 엄마 생일이라서 초대한 거면 왜 그 자리에서 그런 얘기를 해? 왜 내가 케이크 앞에 앉아 있을 때, 촛불 켜져 있을 때 그 얘기를 꺼내? 4층, 3층. 엘리베이터 안공기가 무거웠다. 숨쉬기가 힘들 정도로. 민수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저 고개를 숙이고 손가락으로 엘리베이터 손잡이를 만지작거렸다. 이 아이는 비겁해졌구나. 내가 키운 아들은 이렇지 않았다. 내 아들은 초등학교 때 친구 괴롭히는 애한테 주먹 날리고 혼나던 애였다. 옳다고 생각하면 선생님한테도 대들던 애였다. 근데 언제부터였을까? 이렇게 눈치 보고 말 못하고 쉬운 쪽으로만 도망치는 사람이 된 건. 2층. 넌 왜 엄마 편을 안 들어줬어? 내가 물었다. 목소리가 갈라졌다. 엄마 편이 아니라 은지 편도 아니고 그냥 다들 편하게 사는 게 좋잖아. 1층. 나는 차갑게 말했다. 그럼 그 집 팔면 넌 행복하겠니?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다. 밖에는 로비가 보였다. 환한 불빛, 차가운 대리석 바닥. 민수가 대답하려 했다. 입을 열었다. 하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다. 나는 그 침묵이, 그 주저함이 대답보다 더 선명하게 들렸다. 그래, 넌 행복할 거야. 은지도 행복할 거고, 나 혼자만 불행하면 되는 거니까. 나는 엘리베이터에서 내렸다. 뒤돌아보지 않았다. 민수가 뭐라고 말하는 소리가 들렸지만 듣지 않았다. 로비를 지나 밖으로 나갔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혔다. 그 순간 모든 관계도 닫혔다. 차가운 밤바람이 불었다. 봄이라고 했지만 아직도 추웠다. 나는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갔다. 혼자. 주머니 속에서 손이 떨리고 있었다. 분노 때문인지 슬픔 때문인지 추위 때문인지 알 수 없었다. 아마 셋 다였을 것이다. 그날 밤 나는 빈손으로 집으로 돌아왔다. 손에는 케이크도 선물도 없었다. 대신 주머니 속에 남편이 남기고 간 열쇠 한 개가 있었다. 15년 전 남편이 내게 남긴 말이 떠올랐다. 이 열쇠는 마지막 날 내가 쓸 거야. 문을 닫는 게 아니라 새 문을 여는 날에. 그날 밤 나는 남편의 오래된 서랍을 열었다. 빌라로 돌아온 뒤 나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다. 텔레비전도 켜지 않았다. 불도 제대로 켜지 않아서 거실은 창문 너머 가로등 불빛만 희미하게 들어왔다. 주방 식탁 위에 놓인 작은 스탠드 하나만 켜두었다. 노란 불빛, 오래된 갓이 먼지로 뿌옇게 흐려져서 빛이 더 어둡게 느껴졌다.
그 빛 아래서 나는 방으로 들어가 남편의 서랍을 열었다. 손이 떨렸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벌써 15년. 그동안 나는 이 서랍을 열 때마다 울었다. 남편 냄새가 아직도 남아있는 것만 같아서 남편이 쓰던 만년필, 남편이 읽던 신문 스크랩, 남편이 메모해둔 전화번호들. 하지만 오늘은 울지 않았다. 그냥 차분하게, 침착하게 서랍 안을 뒤졌다. 안에는 낡은 통장과 토지 계약서 한 장. 통장을 집어들었다. 표지가 닳아서 은행 이름이 흐릿했다. 손가락 끝으로 만지니까 표면이 거칠었다. 종이가 세월의 발에서 누렇게 변해 있었다. 나는 그 통장을 펼쳤다. 예금주 이경화. 내 이름이었다. 남편은 늘 그랬다. 뭘 사도 내 이름으로 샀다. 집도 통장도 심지어 차를 살 때도 내 명의로 했다. 왜 맨날 내 이름으로 해요? 내가 물으면 남편은 웃으며 말했다. 당신이 주인이어야지. 내가 죽으면 어차피 다 당신 거 될 건데 미리미리 해두는 거야. 무슨 소리예요? 죽긴 왜 죽어요? 사람 이름 모르는 거야. 남편은 그렇게 말하고는 내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때는 몰랐다. 남편이 왜 그렇게 집착하듯 모든 걸 내 명의로 해뒀는지. 남편은 젊었을 때 장사를 했다. 작은 철물점. 그런데 친구 보증을 잘못 썼다가 전 재산을 날렸다. 그때 우리는 전셋집에서도 쫓겨나서 한동안 남의 집 단칸방에 얹혀 살았다. 민수가 초등학교 다닐 때였다. 그 시절 남편은 밤마다 담배를 피우며 창밖을 바라봤다. 말이 없었다. 미안하다는 말도 안 했다. 그냥 묵묵히 일만 했다. 새벽부터 밤까지. 그리고 10년 뒤 겨우겨우 조그만 집 한 채를 장만했을 때 남편이 말했다. 경화야, 이건 당신 명의야. 절대로 내 이름 넣지 마. 내가 또 무슨 실수해서 이것까지 날릴까 봐. 무슨 소리예요? 그런 일 없어요. 아니야. 난 믿을 수가 없어. 나 자신을. 남편은 그렇게 말하고는 내 손을 꽉 잡았다. 당신만 믿어. 당신은 나보다 강하니까. 스탠드 불빛 아래서 나는 그 통장을 가슴에 안았다. 손이 떨렸다. 이번엔 슬픔 때문이 아니라 그리움 때문이었다. 당신 말이 맞았어요. 당신, 제가 강해야 했어요. 통장 옆에 있던 토지 계약서를 펼쳤다. 종이가 너무 오래돼서 바스러질 것 같았다. 형광등 아래서 보니 글씨가 희미했다. 토지 소재지 경기도 가평군 봉하면. 매매일 1998년 3월. 매수인 이경화. 남편이 언제 이런 걸 샀지? 나는 기억을 더듬었다. 1998년. 그때 남편이 갑자기 돈을 좀 쓴다고 했었다. 뭐에 쓰냐고 물었더니 좋은데 쓸 거라고만 했다. 나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았다. 남편을 믿었으니까. 그런데 그게 이거였구나. 나는 스마트폰을 꺼내 주소를 검색했다. 손이 떨려서 자꾸 오타가 났다. 몇 번을 지우고 다시 쓰고 겨우 검색했다. 화면에 기사가 떴다. 가평군 관광단지 조성 확정 2026년 착공 예정. 심장이 두근거렸다. 기사를 더 찾아봤다. 보상금 예상액, 개발 계획, 지역 주민 인터뷰. 남편이 몰래 사둔 밭은 이제 관광단지 예정지였다. 나는 천천히 스마트폰을 내려놓았다. 스탠드 불빛이 흔들렸다. 바람 때문인지 아니면 내가 책상을 건드려서인지 빛과 그림자가 벽에 일렁거렸다. 남편 사진이 벽에 걸려 있었다. 흑백 사진. 젊었을 때 찍은 거. 남편은 웃고 있었다. 수줍은 듯한 그러면서도 자신감 있는 미소. 나는 그 사진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남편이 남긴 건 돈이 아니라 길이었구나. 남편은 알고 있었던 거다.
언젠가 내가 혼자 남을 거라는 걸. 언젠가 내가 힘들어질 거라는 걸. 언젠가 내가 선택해야 할 순간이 올 거라는 걸. 그래서 남편은 나한테 길을 만들어뒀던 거다. 내 이름으로 된 집, 내 이름으로 된 통장, 내 이름으로 된 땅. 남편은 내가 누구한테 기대지 않아도, 누구 눈치 보지 않아도 내 발로 설 수 있게 해준 거였다. 나는 통장을 다시 펼쳤다. 손이 떨렸지만 이번엔 단단했다. 스탠드 불빛 아래서 숫자들이 선명하게 보였다. 얼마 많은 건 아니었다. 하지만 충분했다. 나는 알았다. 나는 혼자가 아니었다. 남편이 아직도 나를 지켜주고 있었다. 그리고 이제 나는 내 인생을 살아야 했다. 누구 허락 받지 않고. 며칠 뒤 나는 변호사를 찾아갔다. 사무실은 깨끗했다. 젊은 변호사는 내 서류들을 하나하나 검토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다 부인 명의네요. 문제 없습니다. 그럼 제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거죠? 당연하죠. 소유주가 부인이시니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뻥 뚫리는 것 같았다. 이젠 아무도 날 흔들 수 없어요. 나는 중얼거렸다. 변호사는 웃으며 서류를 정리해줬다. 사무실을 나오면서 나는 전화기를 꺼냈다. 민수에게 전화했다. 민수야, 엄마, 토요일에 밥이나 먹자. 민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다. 응, 알았어. 목소리가 조심스러웠다. 지난번 일이 아직도 어색했나 보다. 은지도 데리고 와. 같이 먹자. 그래, 엄마. 토요일. 우리는 부평역 근처 한 식당에서 만났다. 내가 예약한 곳이었다. 조용한 2층 룸. 창밖으로 거리가 내려다 보였다. 민수와 은지가 도착했을 때 나는 이미 앉아 있었다. 어머니, 은지가 인사했다. 미소는 있었지만 눈은 경계하고 있었다. 지난번처럼 상냥한 척하지 않았다. 가면이 벗겨진 얼굴. 앉아. 나는 짧게 말했다. 민수는 불안한 표정으로 자리에 앉았다. 은지는 가방을 의자에 걸면서 나를 힐끗 쳐다봤다. 메뉴를 시켰다. 갈비찜, 된장찌개, 반찬들. 음식이 나왔다. 우리는 말없이 수저를 들었다. 식당 안은 조용했다. 다른 룸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지만 우리 자리만큼은 침묵이 흘렀다. 숟가락이 그릇에 닿는 소리만 작게 울렸다. 민수가 먼저 입을 열었다. 엄마, 저번에는 미안해. 됐어. 나는 짧게 대답하고 반찬을 집었다. 은지가 물을 마셨다. 컵을 내려놓는 소리가 또각하고 났다. 어머니, 저희도 어머니 기분 상하시게 하려던 건 아니었어요. 은지의 목소리는 여전히 예의 바른 톤이었지만 예전처럼 부드럽지는 않았다. 뭔가 날이 서 있었다. 알아.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천천히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그리고 말했다. 민수야, 내 빌라 팔 거야. 순간 공기가 멈췄다. 민수가 고개를 들었다. 은지의 눈이 커졌다. 뭐? 빌라. 팔기로 했어. 은지의 얼굴이 환해졌다. 입가에 미소가 번졌다. 어머니, 그럼 명의를 내 이름으로, 내 뜻대로. 나는 또박또박 말했다. 그 순간 은지의 미소가 얼어붙었다. 네. 내가 팔고, 내가 돈 받아서, 내가 쓸 거야. 식당이 조용해졌다. 아니, 더 조용해졌다. 옆방에서 들리던 웃음소리마저 멀게 느껴졌다. 우리 테이블 위로만 투명한 벽이 세워진 것 같았다. 은지의 얼굴이 굳었다. 하지만 어머니, 그럼 나중에 세금 문제가 세금은 내가 낼 거야. 변호사도 만났어. 변호사요? 은지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당황한 게 역력했다. 어머니, 그게 무슨 저희가 도와드리려고
도움은 필요 없어. 나는 차분하게 말했다.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다. 민수는 그저 멍하니 나를 바라봤다. 입을 열었다 닫았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는 표정. 은지가 젓가락을 탁 내려놓았다. 어머니, 저희가 걱정돼서 그러는 건데 왜 이렇게. 은지야. 나는 은지를 똑바로 쳐다봤다. 내 생일날 왜 그 얘기를 꺼냈어? 네, 미역국 먹으면서 케이크 자르면서 왜 그 얘기를 했냐고. 은지가 입술을 깨물었다. 대답하지 않았다. 나는 계속 말했다. 나한테 물어보려던 게 아니었지. 통보하려던 거였지. 어차피 내가 내라고 할 거라고 생각했으니까. 어머니, 그게 아니라. 아니면 뭔데? 내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다. 화를 내지 않았다. 그냥 사실을 말했다. 나는 내 인생 60년 넘게 살면서 늘 누군가의 뜻대로 살았어. 시부모 눈치 보고 남편 뒤치다꺼리하고 애 키우느라 내 인생은 없었어. 민수가 엄마 하고 불렀지만 나는 손을 들어 막았다. 근데 이제 남은 게 하나 있더라. 남편이 내 이름으로 남겨준 것들. 그게 전부야. 창밖으로 차들이 지나갔다. 사람들이 걸어갔다. 세상은 계속 돌아갔다. 하지만 이 식당 안, 이 테이블 위에서는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그걸 내 마음대로 하는 게 그렇게 이상해? 은지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고개를 숙였다. 손가락으로 냅킨을 만지작거렸다. 민수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엄마, 그럼 그 돈으로 뭐 하시게? 나는 웃었다. 처음으로 진짜 웃음이 나왔다. 아직 몰라. 여행 갈 수도 있고, 친구들이랑 뭐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은행에 넣어둘 수도 있지. 하지만 하지만 뭐? 나는 민수를 봤다. 너한테 안 준다고 서운해? 민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그게 아니라 그럼 됐어. 나는 다시 숟가락을 들었다. 된장찌개를 한 숟가락 떴다. 밥 먹자. 식기 전에. 하지만 아무도 수저를 들지 않았다. 은지는 입술을 꽉 다문 채 창밖을 바라봤다. 눈가가 붉어졌다. 화가 난 건지 억울한 건지. 민수는 그저 어쩔 줄 몰라 하며 밥알을 뒤적였다. 나는 혼자 조용히 밥을 먹었다. 속으로 생각했다. 이게 맞는 거야. 이경아. 처음으로 내 인생에서 내가 결정하는 거야. 미안해할 필요 없어. 눈치 볼 필요도 없어. 이건 내 거니까. 식당 밖으로 햇살이 쏟아졌다. 봄볕이었다. 따뜻했다. 나는 창밖을 바라보며 작게 미소 지었다. 은지는 끝까지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민수는 엄마 잘 생각하셔라고만 말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미 생각 다 했어. 그렇게 식사는 끝났다. 계산은 내가 했다. 제가 할게요, 엄마. 민수가 말했지만 나는 손을 저었다. 됐어. 내가 초대한 거니까. 카드를 건넸다. 내 이름이 적힌 카드. 식당을 나서면서 은지가 먼저 걸어갔다. 빠른 걸음. 뒤도 안 돌아봤다. 민수가 내 옆에 섰다. 엄마, 진짜 괜찮으시겠어요? 뭐가? 혼자 사시는 거. 나는 민수를 봤다. 내 아들. 키가 나보다 한 뼘은 컸지만 여전히 어린 눈을 가진. 민수야, 나 혼자 산 지 15년 됐어. 응. 그동안 잘 살았어. 앞으로도 잘 살 거야. 민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나는 민수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걱정 마. 엄마 강해. 그리고 돌아서서 걸었다. 뒤에서 민수가 엄마하고 불렀지만 나는 손만 흔들고 계속 걸었다. 버스 정류장까지. 혼자. 하지만 이번엔 외롭지 않았다.